안녕하세요. 반전말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산이라는 도시가 품고 있는 또 하나의 그림자 속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으려 합니다.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한 지식인의 가정, 그 굳게 닫힌 문 안에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침묵과 고통의 기록입니다. 2020년대 초 바다가 보이는 부산의 한적한 고급 주택가.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그곳의 어느 저택 안,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억눌려왔던 진실이 마침내 폭발하려는 듯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여보, 이제 정말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 그만해요. 이혼해요. 수십 년을 함께한 아내, 오수진 씨의 입에서 나온 이혼이라는 단어. 그 말은 평생 자신을 지탱해온 견고한 성벽에 금이 가는 소리처럼 들렸을까요? 집안의 절대 권력자이자 명망 높은 대학 교수 백인철 씨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갑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나? 이혼? 당신 제정신이야? 어디서 감히 그런 말을 입에 담아? 제정신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해요. 38년이에요. 38년 동안 당신이라는 감옥 안에서 살아왔어요. 당신의 폭력과 끝없는 거짓말 속에서요. 이제 벗어나고 싶어요. 벗어나. 웃기지 마. 내까짓 게 뭘 할 수 있다고. 내가 누구 덕에 이만큼이나 편하게 살고 있는지 잊었나? 이 집도 내 옷까지 하나하나도 다 내 피땀으로 이룬 거야. 넌 나 없으면 길바닥에 나앉을 신세라고. 당신의 성공이 제 행복은 아니었어요. 이 화려한 집이 제 안식처는 더더욱 아니었고요. 제 몸에 남은 멍 자국들, 밤마다 당신 와이셔츠에서 풍기던 낯선 향수 냄새, 그리고 아이들 가슴에 새겨진 깊은 상처들, 이게 당신이 말하는 편안한 삶인가요? 시끄러워. 어디서 감히 교훈질이야.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떠들어. 애들 얘기는 꺼내지도 마. 내가 얼마나 이 가정을 위해 희생했는데. 희생이요? 당신의 그 희생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지옥 속에서 살았어요. 이제 끝낼 거예요. 당신의 허락 따윈 필요 없어요. 내 인생은 이제 내가 결정할 거예요. 후회하게 될 거다. 오수진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감히 나 백인철을 거역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넌 절대 행복해질 수 없을 거야. 서로를 향해 날카롭게 날아드는 말들. 한쪽은 절박한 해방의 외침을, 다른 한쪽은 익숙한 통제의 언어를 내뱉고 있습니다. 이 짧은 대화는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닙니다.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굶어 터진 상처의 고름이자 한 여성이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해 내딛는 처절한 첫걸음입니다. 오늘 부산의 그림자에서는 바로 이 여성, 오수진 씨의 목소리로 그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려 합니다. 존경받는 교수의 아내라는 이름 뒤에 숨겨져야 했던 그녀의 진짜 삶, 그리고 침묵을 깨기까지의 고통스러운 여정에 대한 고백입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진실이기도 합니다. 부디 열린 마음으로 오수진 씨의 용기 있는 고백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어딘가에서 홀로 고통받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제 그 첫 페이지를 넘깁니다. 이 짧은 대화는 수십 년간 쌓여온 고통의 폭발이었습니다. 이제 오수진 씨가 직접 그 시작점으로 우리를 안내할 것입니다. 그녀가 존경받는 백인철 교수와 처음 만났던 그 시절로 말이죠. 이야기의 시작은 1980년대 후반 활기찬 항구 도시 부산이었습니다. 25, 푸른 꿈을 꾸던 오수진 씨는 그곳에서 운명적인 그러나 비극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캠퍼스의 낭만이 아직 공기 중에 떠다니던 시절 그녀는 지역 명문 대학 도서관의 조용하고 성실한 사서였습니다. 그때 저는 참 평범했어요. 대학 졸업하고 도서관에 취직해서 매일 책 먼지 속에서 조용히 일했죠.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 같은 건 있었지만 제 삶이 그렇게 송두리째 바뀔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25. 참 어리고 순수했던 것 같아요. 세상 물정도 잘 모르고 그저 주어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전부였죠. 부산 바다는 그때도 참 예뻤어요. 퇴근길에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바다를 보면서 언젠가는 저 바다처럼 넓고 푸른 인생을 살게 될 거라고 막연히 꿈꾸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의 정적을 깨고 한 남자가 그녀의 세상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그는 당시 학계에서 주목받던 젊고 유능한 역사학 교수 백인철이었습니다. 처음 그분을 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서가 사이에서 필요한 자료를 찾고 계셨는데 뭔가 분위기가 달랐어요. 지적이고 자신감 넘치고 그러면서도 부드러운 눈빛 같은 거요. 제가 찾는 책을 건네드렸을 때 고맙습니다. 오수진 씨 하고 제 이름을 부르며 웃어 보이시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죠. 그 낮은 목소리, 학문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 저는 금방 그분에게 빠져들었어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과는 사는 세상이 다른 분 같았죠. 존경심이 먼저였는지 설렘이 먼저였는지 지금 생각하면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분 자체가 제게는 거대한 빛처럼 느껴졌어요. 존경받는 교수와 평범한 도서관 사서. 시작부터 넘어야 할 벽이 많은 관계였습니다. 그들의 연애는 그래서 더 비밀스럽고 애틋했습니다. 쉽지 않았죠. 캠퍼스 안에서 소문이라도 날까봐 조심스러웠어요. 퇴근 후에 아무도 없는 학교 뒷길에서 잠깐 만나거나 주말에는 사람들 눈을 피해 조금 떨어진 송정이나 기장 바닷가에 가곤 했어요. 차 안에서 몰래 손을 잡고 나누는 이야기들은 또 얼마나 달콤했는지. 수진 씨, 당신과 함께라면 내 연구도 내 인생도 다 잘 될 것 같아.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제 친구들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교수님하고 너하고 신문 차이가 너무 나잖아. 상처받을지도 몰라. 부모님도 말리셨고요. 그래도 저는 그 사람 눈빛 속에 담긴 진심을 믿었어요. 이 사람이라면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겠다 하고요. 결국 저희는 주변의 우려를 뒤로하고 결혼을 약속했어요. 1980년대 후반, 아직은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젊은 오수진 씨는 사랑의 힘을 믿었습니다. 결혼식 날 그 사람 눈빛은 정말 따뜻했어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요. 제 손을 꼭 잡고 평생 당신을 아끼고 사랑하겠소. 내 모든 걸 걸고 약속하지. 그렇게 말하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땐 정말 그 약속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어요. 의심 같은 건 조금도 하지 않았죠. 신혼 초에는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부산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얻어서 시작했는데 아침이면 그 사람이 내려주는 커피 향으로 하루를 열고 저녁이면 함께 장을 봐서 소박한 밥상을 차리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과 도란도란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어요. 남편은 연구에 매진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게 제 행복이라고 생각했죠. 남편이 학회에서 상을 받거나 논문이 좋은 평가를 받을 때면 제 일처럼 기뻤어요. 백인철 교수는 학자로서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점점 더 학계에 널리 알려졌고 사회적 명성도 높아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의 빛이 밝아질수록 가정에는 조금씩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바빠서 그런 줄 알았어요. 연구 프로젝트다. 학회 준비다. 제자들 논문 지도다. 정말 눈, 코, 뜰 새 없이 바빴으니까요. 시간이 점점 늦어졌어요. 오늘 중요한 세미나가 있어서 늦을 것 같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요. 미안하오. 교수들끼리 저녁 약속이 길어졌네. 그런 전화가 잦아졌죠. 처음에는 서운한 마음도 들었지만 그래, 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건데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존경받는 교수의 아내로서 당연히 감수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조금씩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오수진 씨를 불안하게 만들었을까요? 늦은 밤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 눈에 띄게 많아졌어요. 처음엔 학회 뒤풀이나 연구 스트레스 때문이겠거니 했는데 주말에도 동료 교수들과 등산, 약속, 자료 조사차 출장 같은 핑계로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죠. 그리고 가끔 남편 와이셔츠에서 제가 쓰는 것과는 다른 낯선 여자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또
밤늦게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러 황급히 베란다로 나가거나 휴대폰을 다는 순간까지도 손에서 놓지 않는 모습 같은 것들이요. 애써 외면하려 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괜한 의심으로 남편 힘들게 하지 말자 스스로를 몇 번이고 다독였죠.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여보, 요즘 너무 늦으시네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버럭 짜증을 내는 거예요. 남편인 백인철 교수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피곤한 사람 귀찮게 하지 좀 마시오. 내가 밖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당신이 알기나 해. 집에서 편하게 살림이나 하는 사람이 뭘 안다고. 딱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가슴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제 걱정이나 마음은 조금도 헤아려 주지 않는다는 느낌. 그 날카로운 목소리, 차가운 눈빛 앞에서 저는 점점 더 작아졌어요. 제 의견을 말하는 것조차, 아니, 제 감정을 표현하는 것조차 어려워지기 시작했죠. 그냥 입을 닫게 되더라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이미 우리 관계에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그 작은 균열이 결국 제 삶 전체를 무너뜨릴 거대한 폭풍우를 불러올 줄은요. 행복했던 시간은 짧았습니다. 남편의 성공 가도 뒤편에서는 불안의 그림자가 조금씩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곧 현실의 폭력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결혼 생활 10년 차 오수진 씨는 처음으로 남편의 손찌검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모수진 씨는 폭력과 사과가 반복되는 굴레 속에서 점점 더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아이들마저 병들어가는 현실 앞에서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 백인철 교수의 폭력은 더욱 교묘한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네. 세월이 가면서 남편은 눈에 띄는 상처를 남기는 방식은 좀 피하는 것 같았어요. 대신 사람 피를 말리는 거죠. 정신적인 학대가 훨씬 심해졌어요. 매일같이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들을 쏟아냈어요. 당신같이 배운 것 없는 여자가 뭘 알아. 내가 아니면 당신 받아줄 사람 하나 없어. 집에서 애나 보는 주제에 내 연구에 대해 뭘 안다고 나서. 그런 말들을 매일 듣다 보니 정말 제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제 이름 석자보다 백 교수의 아내로만 불리는 삶 속에서 제 자존감은 정말 바닥까지 떨어졌죠. 신체적 폭력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파괴적인 것이 바로 이런 정신적 학대입니다. 피해자의 자아를 서서히 갉아먹고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도록 만들며 결국 가해자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죠. 백인철 교수의 통제와 의심 또한 병적으로 심해졌습니다. 맞아요. 의처증이 정말 심했어요. 제가 어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사사건건 감시하고 통제하려 들었죠. 오랜만에 고향 친구라도 만나고 온 날이면 어떤 놈 만나고 와서 그렇게 꾸미고 나가서 뭘 했는데 하며 몰아세우기 일쑤였어요. 아무리 아니라고 설명해도 믿어주지 않았죠. 제 통화 목록을 뒤지고 외출 시간을 체크하고 숨막히는 감시 속에서 저는 점점 더 집이라는 감옥에 갇혀갔어요. 자유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모수진 씨를 버티게 했던 것은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마저 남편의 폭력 앞에 위태로워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남편이 또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왔는데 그날은 유독 더 난폭했죠. 아마 학교나 학회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사소한 제 말실수를 꼬투리 잡아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더니 옆에 있던 딸 지은이에게까지 화풀이를 하려는 거예요. 너까지 애미 닮아서 쓸모가 없어. 하면서 손을 치켜드는 순간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지은이 앞을 막아섰어요. 여보, 제발. 아이한테만은 이러지 마세요. 거에 빌다시피 했죠. 다행히 그날은 저를 밀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걸로 끝났지만 그때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나 하나로 부족해서 이제 내 아이들까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처음으로 그런 강한 위기감을 느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두려움이 너무 컸으니까요. 그러나 운명은 오수진 씨가 더 이상 침묵 속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몸이 먼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편이 학회 일정으로 며칠 집을 비우게 된 날이었어요. 모처럼 찾아온 평화였죠. 저녁에 딸 지은이와 거실에 앉아 오랜만에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지은이가 제 손을 잡고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나 너무 힘들어.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미어졌죠. 하지만 뾰족한 답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쾅! 하고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남편이었죠. 출장이 갑자기 취소되었다면서요. 예상치 못한 남편의 등장이었군요. 남편은 잔뜩 취한 눈으로 저와 딸을 번갈아 쏘아보더니 소리를 질렀어요. 내년들, 내 뒤에서 무슨 작당 모의를 하고 있는 거야. 손에는 술병까지 들려 있었죠. 그걸 마구 흔들면서 저희에게 다가오는데 정말 공포스러웠어요.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빠, 제발 그만하세요. 저희 아무 얘기 안 했어요. 하고 말렸지만 소용없었죠. 남편은 닥쳐 소리 지르며 술병을 바닥에 내던졌어요.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제 팔을 거칠게 잡아끌며 넌 영원히 내 거야. 이 집에서 절대 못 나가. 하고 악을 쓰는데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눈앞이 흐려지면서 그대로 정신을 잃었어요. 오수진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딸 지은이의 빠른 신고 덕분에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고 가까스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있는데 모든 게 꿈 같았어요. 희미하게 정신이 돌아왔을 때 제 손을 꼭 잡고 울고 있는 아들 선우와 딸 지은이의 모습이 보였죠. 선우는 소식 듣고 직장에 휴가까지 내고 한달음에 달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지은이는 엄마, 죽는 줄 알고 나 너무 무서웠어 하면서 계속 울기만 했고요. 아이들의 그 모습 앞에서 저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내가 애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정말 이 지옥을 끝내야 한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거려. 엄마, 이제 그만 그 집에서 나오세요. 제발요. 저희가 어떻게든 모실게요. 작은 집이라도 얻어서 우리 셋이 같이 살아요. 맞아요, 엄마. 아빠 없는 곳에서 그냥 우리끼리 살아요. 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남편 백인철 교수가 들어섰습니다. 아마 아이들에게 연락을 받은 듯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모수진 씨는 폭력과 사과가 반복되는 굴레 속에서 점점 더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아이들마저 병들어가는 현실 앞에서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 백인철 교수의 폭력은 더욱 교묘한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남편은 눈에 띄는 상처를 남기는 방식은 좀 피하는 것 같았어요. 대신 사람 피를 말리는 거죠. 정신적인 학대가 훨씬 심해졌어요. 매일같이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들을 쏟아냈어요. 당신같이 배운 것 없는 여자가 뭘 알아. 내가 아니면 당신 받아줄 사람 하나 없어. 집에서 애나 보는 주제에 내 은구에 대해 뭘 안다고 나서. 그런 말들을 매일 듣다 보니 정말 제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제 이름 석자보다 백 교수의 아내로만 불리는 삶 속에서 제 자존감은 정말 바닥까지 떨어졌죠. 신체적 폭력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파괴적인 것이 바로 이런 정신적 학대입니다. 피해자의 자아를 서서히 갉아먹고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도록 만들며 결국 가해자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죠. 백인철 교수의 통제와 의심 또한 병적으로 심해졌습니다. 맞아요. 의처증이 정말 심했어요. 제가 어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사사건건 감시하고 통제하려 들었죠. 오랜만에 고향 친구라도 만나고 온 날이면 어떤 놈 만나고 와서 그렇게 꾸미고 나가서 뭘 했는데 하며 몰아세우기 일쑤였어요. 아무리 아니라고 설명해도 믿어주지 않았죠.
제 통화 목록을 뒤지고 외출 시간을 체크하고 숨막히는 감시 속에서 저는 점점 더 집이라는 감옥에 갇혀갔어요. 자유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수진 씨를 버티게 했던 것은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마저 남편의 폭력 앞에 위태로워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남편이 또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왔는데 그날은 유독 더 난폭했죠. 아마 학교나 학회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사소한 제 말실수를 꼬투리 잡아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더니 옆에 있던 딸 지은이에게까지 화풀이를 하려는 거예요. 너까지 애미 닮아서 쓸모가 없어 하면서 손을 치켜드는 순간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지은이 앞을 막아섰어요. 여보, 제발. 아이한테만은 이러지 마세요. 거에 빌다시피 했죠. 다행히 그날은 저를 밀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걸로 끝났지만 그때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나 하나로 부족해서 이제 내 아이들까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처음으로 그런 강한 위기감을 느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두려움이 너무 컸으니까요. 그러나 운명은 오수진 씨가 더 이상 침묵 속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몸이 먼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편이 학회 일정으로 며칠 집을 비우게 된 날이었어요. 모처럼 찾아온 평화였죠. 저녁에 딸 지은이와 거실에 앉아 오랜만에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지은이가 제 손을 잡고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나 너무 힘들어.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미어졌죠. 하지만 뾰족한 답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쾅 하고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남편이었죠. 출장이 갑자기 취소되었다면서요. 예상치 못한 남편의 등장이었군요. 네. 남편은 잔뜩 취한 눈으로 저와 딸을 번갈아 쏘아보더니 소리를 질렀어요. 내년들. 내 뒤에서 무슨 작당 모의를 하고 있는 거야. 손에는 술병까지 들려 있었죠. 그걸 마구 흔들면서 저희에게 다가오는데 정말 공포스러웠어요.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빠, 제발 그만하세요. 저희 아무 얘기 안 했어요. 하고 말렸지만 소용없었죠. 남편은 닥쳐 소리 지르며 술병을 바닥에 내던졌어요.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넌 영원히 내 거야. 이 집에서 절대 못 나가. 하고 악을 쓰는데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눈앞이 흐려지면서 그대로 정신을 잃었어요. 오수진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딸 지은이의 빠른 신고 덕분에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고 가까스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있는데 모든 게 꿈 같았어요. 희미하게 정신이 돌아왔을 때 제 손을 꼭 잡고 울고 있는 아들 선우와 딸 지은이의 모습이 보였죠. 선우는 소식 듣고 직장에 휴가까지 내고 한달음에 달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지은이는 엄마, 죽는 줄 알고 나 너무 무서웠어 하면서 계속 울기만 했고요. 아이들의 그 모습 앞에서 저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내가 애에 의해서 무너지면 안 된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정말 이 지옥을 끝내야 한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거요. 엄마, 이제 그만 그 집에서 나오세요. 제발요. 저희가 어떻게든 모실게요. 작은 집이라도 얻어서 우리 셋이 같이 살아요. 맞아요, 엄마. 아빠 없는 곳에서 그냥 우리끼리 살아요. 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남편 백인철 교수가 들어섰습니다. 아마 아이들에게 연락을 받은 듯했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내려진 결단은 오수진 씨 인생의 새로운 막을 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퇴원 후 그녀는 곧바로 법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십 년간 묻어두었던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정의를 찾기 위한 힘겨운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을 결심하고
변호사님을 찾아갔을 때 정말이지 모든 것이 두려웠어요. 평생 남편 그늘 아래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싶었죠. 남편은 지역사회에서 워낙 명망 높은 교수였고 인맥도 넓었으니까요. 저 같은 평범한 주부가 어떻게 그 거대한 벽을 넘을 수 있을까?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어요. 그래도 아이들 얼굴을 보면 약해질 수가 없었어요. 선우랑 지윤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죠. 엄마,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저희가 엄마 편이에요. 끝까지 함께 할게요. 그 말들이 저에게 큰 용기를 줬어요. 오수진 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지난 38년간의 고통을 증명할 자료들을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잊고 싶었던 과거의 상처를 다시 헤집는 과정은 그 자체로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재판 날이 다가왔습니다. 낯설고 차가운 법정안, 오수진 씨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 백인철 교수를 동등한 위치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저 멀리 피고석에 앉아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는데 온몸이 굳는 것 같았죠. 예전 같았으면 아마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그래, 더 이상 도망치지 말자. 숨지도 말자. 이제는 맞서 싸워야 해. 그렇게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었어요.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그 사람 눈빛 하나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제 곁에는 저를 지지해주는 든든한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재판이 시작되자 예상대로 백인철 교수 측은 모든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백 교수의 변호인은 오수진 씨가 뇌출혈 후유증으로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며 남편에게 과도한 망상을 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백인철 교수 본인은 피고인 신문에서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하늘의 맹세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이 사회의 지성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아내가 몸이 약하고 예민하여 때로는 갈등이 있었을지언정 저에게 씌워진 폭력 남편이라는 굴레는 너무나 억울하고 모욕적입니다. 저는 단지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오수진 씨 측 변호인은 백인철 교수의 위선적인 주장을 반박할 증거들을 차례대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오수진 씨가 폭행으로 인해 치료받았던 기록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 진단서, 남편의 외도를 입증하는 통신 기록과 사진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두 자녀의 증언이었습니다. 선우와 지윤이가 증인석에 서는 것을 보는 게 참 힘들었어요. 자식들에게 그런 끔찍한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하고 아버지에 대해 증언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정말 미안하고 가슴 아팠죠. 하지만 아이들은 저보다 더 강했어요. 먼저 증인석에 선 것은 아들 백선우 씨였습니다. 그는 시종 일관 차분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오랜 시간 억눌러 온 슬픔과 분노가 배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밖에서는 늘 점잖고 권위 있는 교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집에서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머니에게 습관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했고 저희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발소리만 들려도 저와 동생은 방구석으로 숨어야 했습니다. 집은 저희에게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사는 것처럼 늘 불안했고 두려웠습니다. 어머니는 저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참고 견디셨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머니의 병든 몸과 저희의 망가진 마음뿐이었습니다. 아들의 담담한 증언에 법정안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방청석 곳곳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어 딸 백지은 씨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용기를 내어 아버지의 실상을 고발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늘 불안했고 제가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하면 엄마를 때렸고 집안 물건들을 부쉈습니다. 저에게도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언젠가는 저를 때리려고까지 했습니다.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엄마가 쓰러지셨던 그날 밤도
아버지는 술에 취해 저와 엄마를 몰아붙였습니다. 그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숨이 막힙니다. 제발, 저희 엄마를 이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자녀들의 용기 있는 증언에도 불구하고 백인철 교수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책임을 오수진 씨에게 떠넘기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저것들이 나를 끌어내리려고 작당한 겁니다. 아내가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늘 불평만 늘어놓으니 나도 사람인데 어떻게 화가 안 납니까? 아내가 조금만 더 현명하게 처신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내가 얼마나 참고 희생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는 전형적인 가해자의 자기 합리화이자 책임 전가입니다. 자신의 폭력성을 정당화하고 피해자를 비난함으로써 상황을 벗어나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백인철 교수의 태도를 엄중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수차례의 변론 끝에 마침내 최종 판결의 날이 밝았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던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판사님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듯 했죠. 재판부는 지난 38년간 지속된 백인철 교수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명백한 유책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증언과 제출된 증거들을 통해 백 교수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오수진 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백인철 교수는 오수진 씨에게 상당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며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을 6:4의 비율로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재산 분할 비율에 대해서는 백 교수의 극심한 가정, 폭력과 반성에 기미가 없는 태도를 참작했다고 명시했습니다. 판결문을 듣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기쁨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허탈함인지 모를 감정들이 뒤섞여서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어요. 38년 그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드디어 빠져나온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하지만 백인철 교수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판결이야.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재산을 저 여자한테 왜 줘야 해? 인정 못해. 항소할 거야. 두고 봐, 오수진, 내가 반드시. 그의 초원 발악은 오수진 씨의 해방감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이후 재산 분할 과정에서도 백인철 교수는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오수진 씨를 괴롭혔습니다. 재산을 숨기려 하거나 가치를 축소하려 했죠. 하지만 변호사의 도움과 법원의 강제 집행을 통해 결국 판결대로 재산 분할은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들 선우 씨가 아버지에게 던진 한마디는 백인철 교수의 남은 자존심마저 무너뜨렸습니다. 아빠, 그 돈의 절반 이상은 엄마 몫이에요. 엄마가 아빠 때문에 지옥같이 산 대가라고요. 그 지긋지긋한 집착,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추합니다. 길고 길었던 법정 싸움은 마침내 오수진 씨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38년 만에 법적으로 남편에게서 벗어나 온전한 자신의 권리를 되찾은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해방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야 하는 또 다른 여정이 그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법정 싸움은 마침내 오수진 씨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38년 만에 법적으로 남편에게서 벗어나 온전한 자신의 권리를 되찾은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해방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야 하는 또 다른 여정이 그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고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수진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네, 그 후로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우선 그 숨막히던 집을 떠나 부산 근교 기장군에 작은 전원주택을 마련했어요. 분할받은 재산으로 얻은 제 생애 첫 온전한 제 공간이죠. 아침에 새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깨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푸른 나무들을 보면 아직도 이게 꿈인가 싶어요. 작은 마당에 꽃이랑 채소를 가꾸는 재미도 알게 됐고요. 호미질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흙냄새 맡으면서 땅을 일구다 보면 지난날의 아픔들이 조금은 씻겨나가는 기분도 들고요. 무엇보다 자녀분들과의 관계에도 큰 변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게 제게 가장 큰 기쁨이고 위안이에요. 아들 선우는 참 착하고 마음 따뜻한 아가씨를 만나서 재작년에 결혼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친정어머니처럼 잘 따라주고 주말마다 남편이랑 같이 찾아와서 같이 밥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 아이들 웃음소리 듣는 게 요즘 제 낙이에요. 그리고 더 기쁜 소식은 제가 곧 할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어찌나 설레고 기다려지는지 매일 손주 옷이랑 장난감 구경하는 재미에 푹 빠졌답니다. 엄마가 행복해 보이셔서 저도 너무 좋아요. 예전에는 늘 어둡고 불안해 보이셨는데 요즘은 얼굴에 웃음이 떠나질 않으세요. 정원 가꾸시는 거, 새로 배우시는 꽃꽂이, 당신만의 시간을 즐기시는 모습 보면서 저랑 아내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곧 태어날 아기한테도 최고의 할머니가 되어주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 아들 참 고맙죠. 그리고 딸 지은이도 요즘 아주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폈어요. 1년 넘게 만난 참 괜찮은 청년이 있는데 얼마 전에 정식으로 인사하러 집에 데려왔더라고요. 어찌나 듬직하고 예의 바른지 제 사위 삼고 싶을 정도예요. 딸의 눈빛이 그렇게 반짝이는 건 정말 오랜만에 봐요. 엄마, 그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 엄마처럼 아프게 살지 않을 거야. 걱정 마. 결혼해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줄게. 엄마가 이렇게 꿋꿋하게 이겨내 주셔서 나도 용기를 얻었어. 고마워, 엄마. 사랑해. 사실 아이들이 그 끔찍한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결혼이나 가정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될까봐 늘 마음 졸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각자 건강하게 사랑하고 또 새로운 가정을 꾸릴 준비를 하는 걸 보니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몰라요. 정말 다행이에요. 오수진 씨 자신에게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혼하고 한동안은 멍하니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의욕도 없고 그러다 문득 이제 정말 나를 위해 살아보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미뤄뒀던 것들을 하나씩 시작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정원 가꾸기도 하고 지역문화센터에서 꽃꽂이 교실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게 또 재능이 있었나 봐요. 얼마 전 아들 집들이 때 제가 직접 만든 꽃바구니를 선물했는데 며느리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또 비슷한 아픔을 겪은 여성들을 위한 자조 모임에도 나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제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두려웠는데 거기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을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눈물 흘리고 또 위로받으면서 정말 큰 힘을 얻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연대감이 큰 치유의 힘이 되었군요. 맞아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다 보니 어느새 제가 다른 분들에게 제 경험을 이야기하며 조언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한 번은 모임에 새로 오신 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수진 씨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용기가 나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말씀하시는데 가슴이 뭉클하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제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누군가에게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정말 감사했죠. 물론 아직도 가끔 힘들어요. 38년 동안 몸에 밴 두려움이나 악몽 같은 기억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별것 아닌 일에 깜짝 놀라기도 하고 밤에 악몽을 꾸고 식은땀을 흘리며 깨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꾸준히 상담 치료를 받고 있어요. 상담사 선생님과 이야기하면서 제 감정을 들여다보고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나가는 중이에요. 더디지만 분명히 나아지고 있다고 느껴요. 수십 년간 자신을 잃고 살았던 오수진 씨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삶을 되찾고 그 안에서 소소한 행복과 희망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말해요. 수진아, 오늘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자. 처음에는 참 어색했는데 이제는 그 말이 제법 익숙해졌어요. 물론 제 삶이 완벽하진 않아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도 있고 불쑥 찾아오는 두려움도 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제가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는 거요. 그리고 제 곁에는 저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주는 든든한 우리 아이들이 있다는 거요. 예순이 훌쩍 넘은 나이지만 저는 제 인생의 봄이 이제야 시작된 것 같아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 제게는 하고 싶은 것도 누리고 싶은 것도 너무 많거든요. 곧 태어날 예쁜 손주에게 뜨개질로 옷을 떠서 선물하는 것. 마당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아이들과 며느리, 예비, 사위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아이들과 다 같이 제주도로 오붓한 가족 여행을 떠나는 것. 이런 소소한 꿈들이 제 하루하루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앞으로 제 인생에 또 어떤 행복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제 인생의 진짜 봄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여기까지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자신만의 봄을 맞이한 오수진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38년이라는 믿기 힘든 시간 동안 폭력과 고통 속에서 신음해야 했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자신의 삶을 되찾은 오수진 씨의 회복력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어쩌면 바로 옆집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지 모르는 현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가정 내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나 훈육이 아닌 명백한 범죄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내미는 도움의 손길이 한 사람의 인생을 절망의 늪에서 건져 올리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갈 때 오늘과 같은 아픈 사연들은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오늘 안녕하신가요? 잠시 시간을 내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는 건 어떨까요? 반전말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오수진 씨의 용기 있는 고백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과 응원은 오수진 씨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희 반전말년은 다음 시간에도 우리 사회에 숨겨진 이면을 비추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강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